안녕하십니까. 애니어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정주의가 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법 실정주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법 실정주의 부분은 다음 영상을 분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주의라 그러면 오거스트 꽁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거스트 꽁트는 1798년에 프랑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798년이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직후가 되지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막 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프랑스는 이 이후에 한 50년 동안 수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죠. 여러 가지 그 혁명도 일어나고 해서 사회가 꽤 혼란했었는데요. 이 꽁트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혼란한 시기를 정면으로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거스트 꽁트는 공화파였는데요. 그런데 오거스트 꽁트 주변의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왕당파였습니다. 오거스트 꽁트가 다녔던 학교 폴리테크닉이라는 대학도 왕당파 계열의 학교였기 때문에 중간에 다니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거스트 꽁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당파인데 비해서 오거스트 꽁트는 공화파였기 때문에 삶 전체가 상당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에 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 교습을 하는 등의 생활을 하면서 삶을 꾸려갔고요. 1857년경에 좀 외롭게 사망을 했습니다. 오거스트 꽁트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오웬, 생시몽, 프리헤라는 사람 세 사람 있죠. 그 중에서 생시몽이라는 사람하고 한 7년을 함께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시몽이 함께 연구한 저작물을 공저로 하지 않고 생시몽 단독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 오거스트 꽁트는 생시몽과 결별을 하고 떨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거스트 꽁트가 살았을 시기 프랑스는 수많은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한 사상들이 혼재해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꽁트의 실정주의는 바로 그런 시대 상황 때문에 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꽁트는 프랑스 사회가 이렇게 혼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현실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인위적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상이고, 그런데 이 사상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그 어떤 체계가 이데올로기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히려 현실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회가 끊임없이 혼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꽁트는 머릿속에 있는 사상, 즉 상상을 바탕으로 현실을 왜곡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마치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바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정신이 만들어낸 이 상상, 이데올로기, 이걸 바탕으로 사람을 또 사회를 판단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현실, 사회의 어떤 원리, 사회 현상의 원리, 그것의 인과관계가 어떤지를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해야 사회의 혼란이 제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꽁트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은 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신학적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형이상학적 단계고 최종적 단계가 실정적 단계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단계인 신학적 단계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유치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절대자 혹은 절대적인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이 사고가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 의존하거나 그 신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사고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과거에 왕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이고 결국에는 왕과 신은 동일하고 그래서 어떤 왕이 지금 죽어라 그러면은 그것은 마치 절대자의 말과 같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이런 어떤 수준에서의 세상을 이해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지나고 나면 인간은 인간 이성, 즉 정신, 상상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어떤 절대성을 이렇게 긍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성, 정신이 만들어낸 세상을 보는 기준, 즉 이데올로기,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데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적합하도록 세상을 왜곡시켜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확한 정신적 수준, 그러니까 정신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현상은 또 반하는 주장들은 그거는 곧 적대적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과 이데올로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 건 그 진리가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은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걸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에 닿는 어떤 태도처럼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사상은 적대시하고 배척하는과 동시에 현실을 철저히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실증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실증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이성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정확하게 현실로 놓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때 경험적으로라는 것은 개개인이 경험해서라는 말은 아니고 경험적으로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 이런 표현을 실증주의에서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을 그 인과관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실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증된 그 지식을 통해서 역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는 적합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는 사실을 왜곡시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를 실증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꽁트는 사회도 지금 말씀드렸던 단계로 성장을 해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꽁트가 살던 바로 그 시기. 그 시기는 형이상학적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미숙한 단계고 요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실증적 단계가 온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거스트 꽁트의 실증주의는 프랑스에서 당연히 배척받겠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이데올로기,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 이데올로기가 주로 유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꽁트의 주장이 유행하게 되면 더 이상 선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꽁트의 실증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꽁트는 인간과 사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꽁트는 인간은 아까와 같은 그런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간은 개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인간에게 이렇게 교육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공통되는 가치관이 인간에게 교육이 되면 바로 그 개인은 바로 그 공통되는 가치관이 자신에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가치관을 하나의 규범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공동체가 갖는 그 공동의식, 그 가치관이 바로 개인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공동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적합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꽁트는 곧 규범,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공통된 의식 그것이 한 개인의 생활 규범으로 들어가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공통되는 가치관이 규범으로 정립된 것 이런 식으로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인간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그 인간을 연구에서는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낼 수 없다고 봐요. 한 인간의 행동은 그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 인간의 행동은 그 사회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이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혼이라는 사회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내면에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적고 이 사람이 그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으로 이것을 생각하는지와처럼 이혼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의식 그걸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거스트 꽁트는 이 한 사람의 행위는 공동되는 공동의사의 어떤 하나의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이 이혼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의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불평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불평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이혼의 패턴은 어떻고 그 결과로 이혼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혹은 공동의식이 개인에게 드러나서 그 개인의 의사의 합이 법이 된다 했는데 이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간의 이혼이 늘고 줄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그 사람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의 구조나 틀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비행 학생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그 비행 학생의 비행의 원인은 그 학생의 어떤 문제점 때문이 아니고 교육 제도나 법률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또 제정이 되느냐 했을 때는 그 사회의 그 구조, 그 사회의 사회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내용을 가진 법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법도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다른 사회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법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정립이 된다라는 식으로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꽁트의 실정주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꽁트처럼 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개인의 어떤 현상을 개별적인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이 허버트 스펜서는 자기보다 11살이 많았던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도 일종의 생명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진화와 발전을 이루려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일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도태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허버트 스펜서는 법을 어떻게 만든가 하면은, 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한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되는 게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된다면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관점은 지금 AI가 발전하는 그런 사회인데, 법이 AI의 어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적응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유기체인 우리 사회를 죽이는 형태의 법이기 때문에 얼른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은 유기체인 한 사회와 사회를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주고 또 발전하도록 해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서를 이제 이어받은 에밀 드루크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밀 드루크하임은 꽁트가 이 사회 현상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의식이 반영돼서 구조화되고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준 게 개인의 의식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그리고 허버트 스펜서는 이 사회를 유기체와 동일하게 환경에 적응하고 적응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 존재로 이해하는데, 이 에밀 드루크하임은 그렇지 않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모든 전제가 되는 가치관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거스트 꽁트의 이 공동체 의식, 이것도 제외시켜야 된다. 그것조차도 우리 머릿속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서가 얘기했던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이 사상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에밀 드루킹은 사회 현상 그 자체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배제하고, 마치 과학자가 어떤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듯이 사회과학자는 사회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 드루크하임은 법도 이혼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또 물건을 사고 판다든가와 똑같은 이 법도 하나의 사회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관 없이 그 법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에서 사형 규정에서 형벌을 조금 낮추거나 높였을 때, 그럴 때 실제로 사람들의 그 강력 범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처럼 그러니까 법률이 어떤 원인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또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졌을 때 그때의 법률에서 이자율 변동, 법에 규정된 이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처럼 법도 이 사회의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다른 현상과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밝혀내는 겁니다. 마치 자연과학에서 산소가 수소가 주변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이 달라지는가,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사회 현상이 있다면, 그렇다면 경제 현상이 달라질 때 법은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고, 또 법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됐을 때 사람들의 이혼율이라든가 혹은 수요 공급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의 하나로만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실증주의적 법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촬영해서 법실정주의 촬영할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실정주의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